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점유권과 소유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물권법이죠. 이제 점유권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를 들면 이 분필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이걸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건물을 점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휴대폰을 점유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토지를 점유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유라는 것은 물건을 그러니까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 이걸 우리는 점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유권이라는 걸 갖는데, 그러니까 점유권은 소유권 취득과 상관없이 이런 걸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친구한테 빌렸어요. 그러면 내가 빌려서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점유권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지배만 하고 있으면 인정이 되는 것이지 소유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점유 취득과 소멸에 대해서 보시면 점유 취득, 그러면 점유 취득이라는 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실상 내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되는 거고, 점유자는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소멸은 뭐예요? 이런 사실상 점유를 잃으면, 상실하면 점유권이 소멸되겠죠.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때 점유권이 소멸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점유하고 있는데 누가 빼들어 갔어요. 근데 다시 찾아왔죠. 이걸 회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사실상 지배를 잃었지만 다시 회수를 하게 된다면 점유권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점유권의 승계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그러니까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이제 이 시효 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부동산이나 또는 이제 동산을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으면 내 권리가 아니지만 취득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 점유하고 있었다, 그다음에 친구가 점유하고 있었다, 또는 전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합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점유 승계라는 것을 봤는데, 따라서 자기의 점유만이 아니라 전 점유자의 점유도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전 점유자의 점유도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이 점유권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권리 이 적법이 추정이 된다. 이게 추정과 간주가 다르죠.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것은 증거가 있으면은, 반증이 있으면 깨지는 게 이제 추정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점유하고 있으면 내가 점유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이 된다. 그다음에 점유 계속이 추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일주일 전에도 점유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점유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후 양시기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는 그 점은 계속 추정이 되고요. 자주 점유하고 반대가 타주 점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유인데 내가 점유하고 있어. 이게 이제 자주 점유인 거고요. 타주 점유라는 것은 소유 의사가 없는 경우죠. 이게 소유 의사로 점유하는 거죠. 소유 의사가 아닌 거, 이게 내 걸 소유하려고 점유하는 게 자주 점유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건 줄 알아. 자, 그런데 내가 점유를 해. 이걸 타주 점유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점유하고 있으면 내가 소유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준다. 이걸 자주 점유 추정이라고 합니다. 넘어가 보시면 이제 소유권이라는 게 나온다. 소유권. 소유권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아무튼 지배하는 권리이죠. 점유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권리고, 그리고 소유권이라는 것은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물건 위에 둘 이상의 소유권이 인정이 될 수 있다. 이제 하나의 물건 위에 이제 이런 거는 뭐냐면 공유라는 게 있잖아요. 공동 소유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내용을 보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이걸 팔아서 이게 뭐 이제 3,000원을 벌었어. 이게 이제 수익이라고 할 수, 수익 처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또 장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또 그걸 버리거나 또는 팔거나 이게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을 어떻게 취득을 하느냐라는 게 나와요. 취득 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뭐 내가 남한테 샀어 이렇게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상 오랜 기간 동안 점유를 하고 있으면
취득을 하게 되는데 물건 또는 권리의 점유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일치하는 여부에 묻지 않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권리 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걸 시효제도라고 그럴게요. 시효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었잖아요. 소멸시효라는 거는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10년 동안 아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 없어서 결국 권리가 소멸하는 이게 이제 소멸시효였다면 이거는 내 권리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줄 알고 계속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취득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부동산에 대한 취득쇼가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쇼. 이제 이건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일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이게 이제 소유 의사니까 이게 자주 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뭐 폭행해 가지고 뺏었거나 이런 게 아니고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등기를 하지 않으면 취득을 못해요. 20년 동안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렇게 점유를 했어요. 그러면 등기를 하게 되면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지를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이제 등기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그다음 또 이게 들어가요. 선의 과실 없이 이게 좀 들어가죠. 아까 20년은 선의 과실 없이가 없었는데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는데 이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의해야 돼요. 선의. 악의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점유한테는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평온공열, 선의 무과실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시골에 논이 있어요. 시골에 논이 있는데 이게 내가 안 산 건데 내 명의로 이게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소유자는 다른 사람 거야. 근데 10년 동안 내 것인 줄 알고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취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이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과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20년간 소유 의사로 논을 계속 경작해 왔어요. 그러면 등기함으로써 취득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등기를 안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죠.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인데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소유 의사로 이렇게 점유를 해서 등기함으로써 그리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되겠죠. 10년. 여기에는 20년이고 여기는 10년이다.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이게 좀 들어가요. 자, 그다음에 동산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동산은 이제 이런 걸 동산이라고 하죠. 움직이는 거.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 이런 것이고요. 이제 10년이죠. 1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여기에는 동산은 등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등기함으로써가 아니라 10년간 평온공연하게 소유 의사로 이렇게 점유하고 있으면 취득하게 되고요. 점유가 선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때에는 5년이 경과함을 소유시킨다. 만약 선이고 무과실이다. 자, 그러면 5년만 지나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선이 무과실 평온공연하게 소유 의사로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내 것이 아니지만 이제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년간 평온공연하게 소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선의 무과실이 아니어도 취득하게 된다. 이게 취득시효입니다. 자, 취득시효 효과를 보면 원시 취득이에요. 그럼 누군가로부터 어떤 승계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취득한 것인 거죠. 취득시효는 소유권의 취득은 성질상 원시 취득이다. 그러니까 원시 취득과 반대가 이게 승계 취득이라는 건데 승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원시 취득한다는 거죠. 원소유자의 권리 위에 존재했던 제한은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부동산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뭐 지상권이라든지 이런 권리가 있는데 그런 거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전세권이나 이런 게 있었다. 자, 그러면 원시 취득을 하게 되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소급표가 있다. 그럼 취득시효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20년간 또는 10년간 점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 하는 시점 거기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취득한 걸로 본다 이거죠. 소급표가 있어요. 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이제 소유 중에서 공동 소유라는 게 있습니다. 공유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공동 소유라고 하는 건데 아파트를 뭐 배우자가 같이 공동 등기로 했다. 이걸 공유라고 그래요. 공유. 그럼 합유는 뭐냐? 조합입니다. 조합. 그러니까 조합 재산이 있잖아요. 그럼 조합원들이 있는데 조합원들이 어떤 소유하는 형태를 합유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유와 합유는 좀 이제 달라요. 그다음에 총유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게 교회 재산입니다.
이 교회 재산을 총유라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러면 공유, 합유, 총유라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공유는 지분이 있어요. 지분. 개인 지분에 의해서 다수가 소유하는 것인데, 보통 이제 5대 5로 두 명이 하면은 5대 5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7대 3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70% 지분을 갑이, 그다음에 을은 30% 지분 이렇게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합유라는 거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수 조합체로 소유하고 있는 공동 소유 형태이긴 한데 조합체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총유는 뭐냐? 법인 아닌 사단이 집합체로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건데, 이게 조합체냐 집합체냐 이런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공유라는 거는 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분 비율로 취득을 하는 거고, 이것도 지분이 있긴 한데 이게 조합 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정관으로 정해요. 그러니까 지분이 없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지분이라는 게 없죠. 이 교회 재산에. 그러면 여기 공유 지분이 있고, 이건 합유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뭐 지분 비율이라고 해서 뭐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런 게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건 지분이 없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지분을 처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30%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30% 팔 수 있다는 거죠. 지분을 팔게 되면, 예를 들면 을이 공유자인데 을이 30%를 가지고 있어. 병한테 팔았다. 자, 그러면 병이 이제 같은 공유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지분을 처분은 자유인데 여기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분을 함부로 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안 되죠. 지분 처분 절대 안 되게 되고요. 분할 청구가 돼요. 이거는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 존속 중에 불가합니다. 이게 분할이 안 돼요. 분할이 안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하죠. 조합 재산에 대한 분할은 안 됩니다. 이거는 분할하거나 양도를 하면 끝나는 거고, 조합이 해산되거나 양도를 하면 끝나는 거고, 사원 지위를 상실했다 또는 이제 뭐 교회에서 나왔다. 자, 그러면 상실하게 되겠죠. 자, 공유, 그다음에 합유, 총유라는 개념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뭐 자동차를 공동 소유한다 이렇게 공유로 해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건물을 공유로 이렇게 해놓기도 하죠.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것은 지분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좀 보시면 되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은 요게 여기서 빠지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공유물 분할을 하거나 또는 이제 공유 지분을 처분하게 되면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용익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점유권, 소유권에 대해서 봤고요. 용익 물건이라는 건 사용 가치를 쓰는 거예요. 전세권 있죠. 대표적인 전세권이 용익 물건인데, 내 건물이 아니야. 근데 내가 가서 전세로 살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 내 소유는 아니지만 그 전세 기간 동안 그 건물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거를 가리켜서 용익 물건 중에서 전세권이라고 그래요. 용익 물건은 타인의 물건은 이제 뭐 건물이나 토지나 또는 뭐 다른 물건도 되겠죠. 사용 수익하는 거다. 이게 처분하는 게 아니라, 용익 물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지전이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지상권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건물이 있다. 그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땅을 사야 되는데 못 사. 자, 그러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죠. 이게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그러면 건물을 내가 쓰기 위해서 이 땅을 일단 빌려서 써야 되는데, 이걸 지상권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지역권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내 이게 땅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쪽에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도로가 있는데, 도로로 나가려면 못 나가.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땅을 써야 되잖아요. 이 사용권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권. 지역권에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동구를 설치한다 해서 지하로 이렇게 파는 것도 지역권이라고 볼 수 있고, 전세권은 다 아시겠죠? 아무튼 용익 물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부터 보실까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 이렇게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나무죠. 그를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 사용 권리예요. 토지를 사용할 권리. 건물을 쓰겠다. 땅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한달지, 또는 거기다 나무를 심는달지, 이런 것이에요. 그다음에 창고를 짓는달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특성을 보시면,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용익 물건이죠. 용익 물건이에요. 담보 물건이 아니고 용익 물건입니다. 담보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담보 물건이 아니라,
사용하는 권리를 용익 물권이라고 그랬게. 이 토지 일필의 토지 전부가 아니라 일부도 무방하다. 일부도 무방하다. 그렇죠. 그러면 땅이 다 전체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나무를 심어야 돼. 그러면 나무를 다 심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땅이 이제 이만큼 있는데 나무를 이만큼만 심고 싶어. 그러면 이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아무튼 제 토지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지역권을 설정해도 되죠. 지상권을 설정해도 되죠.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므로 현재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유효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나무는 없어. 근데 땅을 빌려서 나무를 심고 싶어. 이럴 때 가능하죠.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상속이 돼요. 그다음에 양도할 수도 있어요. 지상권 내가 너한테 팔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상권은 양도나 전대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권이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일단 내 권리니까 그 기간 중에는 다른 사람한테 다시 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상권은 동의 없이 이렇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지료 지급 의무가 있는데, 자, 그럼 땅을 빌렸을 때 그러면 땅 사용료 이걸 지료라고 하잖아요. 지료 지급은 지상권 요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세라는 거는요, 전세금이 필수예요. 전세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상권은 지료가 필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할 때만, 그러니까 지료 지급하기로 했다. 그때는 지급 의무가 있겠지만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료 이제 그래도 약정을 했어. 그러면 지료 증감 청구권이 있는데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부담 증감으로 지가의 변동을 해서 상당하지 않다. 그러면 당사자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이 있고 건물이 있다. 자, 그러면 지상권이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약정을 했어. 얼마에 약정을 했냐? 뭐 50만 원 주기로 약정을 했다. 근데 지금 이제 세금이 많이 늘어가지고 50만 원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70만 원으로 늘려달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뭐 IMF랄지 좀 힘들고 땅값도 떨어지고 그랬어. 그러면 30만 원으로 줄여달라. 이런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증감 청구에 대해서는 뭐 청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결정으로 해야 되겠죠. 이상 지상권에 대해서 봤어요. 지상권은 이게 땅 사용권, 토지 사용권을 의미한다. 그다음 지역권을 보면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 하는 부동산 용익물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기 토지를 요역지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타인의 토지를 승역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승역지. 이제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땅이고 여기 을이라는 사람의 땅인데 여기에 이제 도로로 나가야 된다 이거야. 근데 도로로 나가려면 이쪽 길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갑이 지금 토지가 필요하죠. 편익이 필요해. 그래서 이걸 요역지라고 하고 을 토지를 승역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지역권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 돈을 줘야 되는 건 아니고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인접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뭐 이제 자기 땅에 있는데 뭐 논으로 가야 된다 이럴 때도 사용할 수는 있어요. 자, 그것도 잘 기억하시고 이게 승역지죠. 그러니까 승역지 위에 다른 지역권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쓸 수 있잖아요. 이게 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써야 되더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용익물권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역권은 내 땅인데 다른 사람 땅을 내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땅을 써야 된다 이럴 때 쓰는 게 지역권이다. 근데 반드시 유상일 필요도 없다. 반드시 인접해 있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보시면 전세권이에요. 전세권은 많이 보시죠. 전세권은요, 전세금을 지급. 이게 이제 필수예요. 필수. 이게 필수입니다. 전세금이 꼭 있어야 돼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부동산이죠. 동산은 안 돼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부동산을 반환해야 되겠죠. 6시간이 지나면. 그럼 전세금 반환해야 되고 전세권은 존속기간 동안에는 용익물권이다. 기능하지만 존속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는 경우는 담보물권의 기능도 있어요. 전세금을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세금을 안 준다. 자, 그러면 집 안 비워도 되잖아요. 일단 전세금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담보물권적 성격도 있더라. 그러니까 전세권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 동산은 안 되죠. 부동산이죠. 다만 농경지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이 허용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일단 토지인데 농지는 안 돼요. 전세권이. 그러니까 농경지는 전세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하셔야 되겠죠. 전세권은 전세금의 지급이 요소예요. 그 점이 이제 지상권의 지료하고 다르죠.
다르죠. 전세금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돼요. 많이 보실 거예요. 여기에 전세금에 대해서는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건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우선 변제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액의 경우에. 근데 여기서 유의하실 게 임대차라는 거 있죠. 임대차. 이거는 이제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에요. 채권하고 물건하고는 다르죠. 물건의 경우에는 배타적 지배권이고 그러니까 채권은 청구권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전세권의 처분인데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담보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전세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한테 전세권을 넘길 수도 있고요. 그래요. 전세 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내가 전세를 냈는데 다시 또 전세를 내는 걸 전전세라고 그래. 그것도 가능하고 임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전세권의 처분은 당사자가 설정 행위로 금지할 수 있어요. 처음에 야 너만 써라. 다른 사람 주지 않기로 하자. 그렇게 합의를 했다면은 뭐 인도할 수 없겠죠.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이제 담보 물건이야. 용익 물건으로 세 가지를 봤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봤고요. 이게 담보 물건이에요. 담보 물건 저당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내 땅을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는 거죠. 은행 가서 이런 걸 담보권이라고 하는데 담보 물건은 목적물의 교환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익 물건은 사용 가치였는데 채권은 우선 변제를 확보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1억을 그러면 거기다 저당을 잡히게 되면 만약 1억을 안 갚잖아요. 자, 그러면 건물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우선 변제권을 갖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유치권, 유질저가 있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게 이제 담보 물건인데 유치권이라는 것은 뭐냐? 유치권이라는 것은 간간히 보면 뭐 건물이 붙어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대금을 안 줘. 자, 그러면 이거를 안 넘기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유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신이 이 채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안 갚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인도 안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줄 때까지. 이걸 유치권이라고 하고 질권이라고 한다면 전당포 아시죠? 시계 맡기고 이렇게 돈 빌리는 거. 이걸 질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당권이라는 건 저당권 등기를 하는 거죠. 부동산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담보물권의 어떤 성질들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담보물권은 어떤 성질이냐? 부종성이라는 게 있어요.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의 전부의 운명을 갖잖아요. 이게 부종성이라게 따라간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럼 저당권을 설정해놨는데 다 갚았어요. 다 갚았어. 그럼 소멸했잖아요. 이게 이 피담보채권이라고 그래요. 피담보채권 소멸했으면 저당권은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소멸한다는 거예요. 이걸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수반성이라는 거는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이전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이라는 친구에게 내가 돈을 빌면서 이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단 말이죠. 근데 갑이 그걸 팔아버렸어요. 다른 사람한테 을에게. 자, 그러면 어때요? 저당권도 넘어가죠. 그다음 물상대의성, 목적물의 멸실훼손, 공용징수 등으로 목적물 대신에 가치가 변형된 물건이 있을 때는 그 물건에 대해서 담보 물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건물에 지금 이제 저당권이 잡혀 있어요. 근데 건물이 불이 나 버렸어요. 건물이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불이 나서 보험금을 받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저당권이 근데 건물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이 그럼 보험 금액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이걸 물상대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물이 멸실훼손 공용진수에 있다. 목적물 대신에 가치가 변형된 물건이 있다. 아무튼 물건이 있다면 가치가 변형됐다면 그 물건에 담보물권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이제 붕괴됐다. 자, 그러면 건물 붕괴된 것에 이렇게 이제 거기에 남아 있는 것들이 있겠잖아요. 그것에도 미치는 거야. 이걸 가리켜서 물상대의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목적물을 멸신, 훼손, 공용징수 됐을 때 그것에 대신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가는 거고요. 불가분성,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대해서 그걸 행사할 수 있다. 일부만이 아니라 이게 전부에 대해서 가능한 것이지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한 게 아니다. 이걸 불가분성이라고 그래요. 피담보채권과 나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봐야 되는데 유치권은 뭐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물건이나 유가증권 그래서 부동산은 안 돼요. 이게 부동산은 유치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물건으로 가니까 여기는 이제 뭐 물건 안에 부동산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부동산이 되죠. 부동산이 돼요. 예, 질권이 안 되는데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 물건이랑 동산, 부동산 다 포함이 되는데 자, 예를 들면 내가 시계 수리를 맡겼어요.
시계 수리를 맡겨서 시계 수리비가 뭐 5만 원이 나왔다. 뭐 이렇게 해볼까요? 비싼 시계여서. 그러면 5만 원을 내가 안 줘. 자, 그러면 그 수리점에서 어떠냐면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너가 수리비 줄 때까지 시계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유치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채권. 그 물건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계에 관하여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시계를 유치할 수 있어요. 법적 성질을 보면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법에서 인정하고 있고요. 점유는 그 성립 및 존속 요건이다. 그래서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계를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거야. 근데 시계를 잃어버렸어. 그럼 유치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유치권이라는 것은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치권의 효력을 보면 유치권자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예를 들면 수리비, 시계 수리비를 줄 때까지 목적물 시계를 유치할 수 있다 이거죠. 유치라는 것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거절할 수 있어요. 야, 나는 시계 산 사람인데 이게 나한테 주라. 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일단 뭐 계속 유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경매를 받았다 할지라도 유치할 수 있어요. 계속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도 있다. 경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락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계를 경매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시계가 뭐 2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이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어요. 거기에 일단 왜 그러냐면 다른 또 그것 때문에 빚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빌려준 사람도 있을 텐데 채권자 평등 원칙에 의해서 나눠 갖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있고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이렇게 수리를 맡겼죠. 그러면 이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일단 아까 5만 원이라는 수리비가 나왔다라고 치게 되면, 근데 시계를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매를 해가지고 보니까 20만 원이 나왔다라고 볼까요? 그러면 이제 갑은 또 이제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채권자가 있어요. 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또 빌려준 게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20만 원을 빌려줬어. 20만 원을 빌려줬어.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이제 20만 원인데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5만 원 먼저 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율로 받는 거예요. 비율로. 그래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일정 비율로 나눠서 받기 때문에 5만 원 다 받지는 못해요. 그럼 여기도 20만 원 다 받지는 못하겠죠. 이게 병과 을이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25분의 20을 받을 것이고 이거는 이게 25분의 5를 받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전체를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유치권은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유치권은 소멸인데, 유치권은 점유 상실, 점유를 계속 하고 있어야 돼. 이거를 시계를 계속 갖고 있어야 돼. 이제 잃어버리면은 유치권이 소멸해요.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될 사람 채무자라고 그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을 소멸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5만 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5만 원에 상당하는 다른 걸 맡기고 시계를 찾아갈 수 있죠. 지금 시험 봐야 되는데 시계가 필요해. 그래서 시계를 달라. 내가 일단 목걸이 줄게. 일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결국 뭐냐면 유치권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여기 아까 5만 원 받을 권리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유치권이라는 것은 뭐 방금 시계 수리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시계를 반환 안 하고 갚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유치권이었죠. 자, 질권이에요. 질권은 제가 전당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질권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 채무 변제기까지 채무자로부터 인도받은 동산을 점유 유치하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이 유치권이라는 것은 시계 수리를 맡겼어. 그래서 수리비가 5만 원 나온 거야. 근데 여기서 이걸 질권은 뭐냐면 시계에 맡기고 돈을 빌린 거예요. 이게 수리비가 아니라 돈을 빌린 거야. 시계에 맡기고 10만 원을 빌렸어. 이게 이제 전당포처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당포인데 채무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럼 10만 원 안 갚아서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아까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었잖아요. 근데 질권의 경우에는 그 시계를 팔면 거기서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질권은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죠. 그렇죠. 용익물권과 같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능은 없어요. 그죠? 일단 전당포로서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사용 수익하거나 뭐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질권은 우선 변제권과 경매권이 있는 점에서 저당권과 동일하지만 저당권은 등기를 요건을 하는데 질권은 인도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 질권은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유치권은 부동산도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질권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저당권은
등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질권자는 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그 동산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는데, 그러면 돈을 빌렸다 냈을 때 거기에 이제 시기가 경매됐으면 거기서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넘어가 보시면 이제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은 이제 은행에서 돈 빌리고 거기에 이제 뭐 근저당 이렇게 잡히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 채무자, 이거는 뭐냐면 채무자, 돈 빌린 사람, 돈 빌린 사람 건물을 맡기면 이게 이제 저당권이 되지만, 돈은 내가 빌렸는데 다른 사람 건물을 맡길 수도 있어요. 이걸 물상보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물을 저당을 잡혀준 거죠. 이렇게 채무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고 목적물을 관념적으로 지배를 하는 거야. 왜냐면 등기만 하는 거잖아요. 채무 변제가 없는 경우에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그럼 저당권은 약정 담보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타 물건으로서 타인의 물건이 되면 좀 전에 유치권은 법정이었죠. 법정. 근데 저당권은 서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약정 담보 물건이다. 이렇게 되죠.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저당권자에게 이전하지 않아요. 점유를 이전하지 않아요. 이게 질권과 다른 점이죠. 설정자가 그대로 점유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죠? 건물을 저당 잡혔어요. 내가 지금 내 주택을 저당 잡혔어도 내가 살잖아요. 이게 이제 저당이에요. 그럼 저당권의 효력을 보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부합물과 종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건물이 있어요. 건물에 이제 샤시를 바꿨다는 거야. 그러면 샤시라는 건 사실은 독립된 것이 아니라 건물이 일부가 돼 버렸잖아요. 건물에 환풍기를 달아놨다. 자, 그러면 환풍구도 건물 일부가 돼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부합을 한, 아무튼 건물의 일부가 돼 버린 거 있잖아요. 이런 종물에 미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건물인데 붙박이장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제 그것도 건물 일부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저당권 효력을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저당권 효력을 부합물에 미치지 않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건물과 이렇게 일체가 돼버렸다면 거기에 저당권이 다 미치게 된다는 거죠. 과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이 과실에는요, 법정 과실이고요, 자연 천연 과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돼지가 새끼를 낳았다. 이것도 이제 과실이죠. 그다음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다. 이것도 과실인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뭐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임대료가 나왔다. 이런 거 법정 과실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저당권을 압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압류를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제 뭐 전세를 줘가지고 그래서 전세금이 나왔다. 여기에도 이제 저당권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우선 변제적 효력이에요. 일단 저당권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저당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빚을 안 갚아 저당 채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아까 이제 질권처럼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당권의 소멸은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저당권도 부종성으로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해요. 저당권을 잡혔는데 내가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다 갚았다는 거죠. 1억이 바로 피담보 채권이에요. 그럼 저당을 그냥 잡진 않았겠죠. 돈을 빌렸으니까 있겠잖아요. 그러면 빌린 돈을 다 갚았다. 자, 그러면 등기 없어도 바로 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거죠. 이제 이 건물이 있잖아요. 이제 건물이 있다. 그러면 건물을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갖고, 여기에 이제 갑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을이 여기 전세로 살아요. 전세로 사는데 이 전세권을 저당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 소유만 저당으로 잡힌 것이 아니라, 그럼 저당권을 설정했단 말이죠.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전세권을 다 소멸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땅 사용권이랄지 이걸 소멸시켜 버리면은 저당권자에게 불이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물권법이에요. 물권법은 이제 점유권, 소유권, 그리고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제 나올 내용은 채권법입니다. 이렇게 채권이라는 것은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